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아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다른 건 잘 모르겠어. 이 느낌 사실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어려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 시기, 18개월에서 30개월 요 사이에 자폐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는, 눈에 띄는 이상한 행동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중에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들 대부분이 돌 전후까지는 눈도 맞추고 웃기도 하고 이름 부르면 돌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서서히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됐는데가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제는 했던 것들을 아이가 점점 안 하게끔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둘째로 이 시기 아이들의 자폐 징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걷거나 말하기처럼 부모의 두 눈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게 아니어서 더 어렵습니다. 알아차리기도 어려운데 심지어 잘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 애가 좀 특이한가 봐. 아니면 오늘 그냥 우리 아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나? 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도 전문가들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폐 아이들을 연구한 해외 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애매한 신호들 중에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많이 밝혀져 있어요. 저는 플로어타임 출연사이자 임상심리사로 매일 이 시기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찍 발견할수록 우리 아이를 일찍 도울수록 아이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내용들을 집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이가 좋아하는 공이나 장난감 자동차 하나 꺼내서 바닥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한번 놀아보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굴려줄 차례가 됐을 때 그냥 멈춰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요. 그때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가 이렇게 아빠 얼굴 보면서 엄마 얼굴 보면서 왜 멈춰? 라는 표정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올려다보나요? 그 눈빛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눈빛은 단순히 내 차례야, 뭐 굴려줘 이런 게 아니라 또 재밌게 놀자 라는 기대가 담긴 눈빛이니까요. 반면에 아이가 장난감만 계속 쳐다보거나 혼자 그냥 만지작거리고 있거나 뭐 애만 바닥만 쓰다듬거나 여러분 쪽을 전혀 보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신호입니다. 18개월이 되면 아이들은 눈 맞춤으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흥미로운 걸 발견했을 때 부모인 당신과 그 기쁨을 나누는 거. 그게 기쁨이든 싫음이든 자신의 감정을 표정과 눈짓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눈으로 도움도 요청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를 아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폐 특징적인 행동을 해서 의심하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리고 나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기가 못하고 있어요. 아기는 눈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여드릴 테니, 그리고 전 영상 전체는 제가 하단에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자꾸 성인 쪽을 봅니다. 이거 봐, 재밌지? 하는 눈빛으로요. 장난감과 사람 사이를 계속 오가는 모습을 보여요. 다른 아이는 장난감에만 집중해요. 같은 공간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 쪽으로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눌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머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선생님, 우리 아이는 눈을 맞추기도 해요. 되게 잘 맞출 때도 있어요. 충분히 이런 말을 해주실 수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 아이들은 눈을 맞추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눈을 맞추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눈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담고 말을 걸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놀다가 재밌는 게 생겼을 때 자동으로 여러분 쪽을 보나요? 이거 봐봐 하는 눈빛이 아이에게서부터 나에게로 전달이 되나요? 아니면 눈을 그냥 마주쳐도 아이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다시 장난감으로 돌아가나요? 눈 맞춤이 있어도 그게 주고받는 소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징후입니다. 아이가 가리키기를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가리키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두고 장난감 저기 있네 하고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세요.
아이가 장난감을 가리키고 나서 여러분도 보고 있는지 확인하듯 돌아본다면 이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아이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이건 이런 거예요. 나 저거 보고 있는데 엄마도 같이 봐줘. 같이 봤지. 봤어? 즐거움과 나한테 재미를 주는 그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풍성히 느껴지죠. 나 혼자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발견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즐거움으로 아이는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걸 우리 공동주의라고 해요. 나와 당신, 저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연결되는 그 중요한 순간이요. 가리키기, 포인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청하기 위한 가리키가 있어요. 적어줘, 뭐 저기 가고 싶어. 내 욕구를 전달하는 이제 가리키기죠. 그리고 나의 감정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가리키기도 있습니다. 저것 봐, 이거 같이 봐줘. 방금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요. 상대방과 함께 경험하고 싶어서 하는 가리키가 있어요. 자폐선별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요청하는 가리키기에는 목적이 선명하고 상호작용의 길이 티키타카, 서브 앤 리턴 이 배제되어 있어요. 그냥 저거 갖고 싶으니까 가리키고 요청하기 위한 단발적인 요구일 뿐입니다. 근데 공유하기 위한 가리키기는 다릅니다. 부모와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소한 즐거움을 부모와 나누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 웃음을 주고받는 것, 미소를 주고받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요. 마트에서 과자를 가리키는 거 할 수 있죠. 요구니까요. 나가는 풍선을 보고 엄마를 돌아보면서 엄마도 봤어? 이런 순간이 있는지 우리는 더 민감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아이한테 이런 순간이 없다면 이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징후인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폐를 의심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순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보통 호명 반응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집중하고 있어서 못 들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반응을 안 하는 건지 호명 반응이 없는 건지 잘 판단이 안 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에 대한 테스트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가 놀이에 집중해 있을 때 차분한 목소리로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한 7에서 10초 기다리고 반응이 없으면 같은 톤으로 한 번 더, 그래도 없으면 한 번 더 불러보세요. 3번 안에 아이가 하던 걸 잠깐 멈추고 엄마 쪽을 돌아봐야 돼요. 일반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이는 9개월에서 10개월부터 자기의 이름에 일관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8개월쯤이 되었다면 더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이제 한 연구에서는 12개월에는 자폐그룹과 일반 발달 아이들의 이름 반응, 호명 반응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24개월이 되었을 때 일반 아이들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호명에서 거의 모두 반응을 했는데 이제 자폐 고위험군 아이들은 같은 상황에서 반응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한두 번 놓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이런 반응 없는 상태가 하루에 반복적으로 여러 날 계속 반복되면 우선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청력이 문제가 없는데 이 아이가 호명 반응이 떨어진다면 이제 이건 세 번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징후. 가상놀이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다. 이제 18개월 전까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물체에 대한 탐색이 전부예요. 뭐 입에 넣고 두드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뭔가가 달라져야만 돼요. 18개월에 갑자기 막 복잡한 소꿉놀이를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18개월 즈음부터는 아주 단순한 상상이 먼저 시작되어야만 해요. 인형한테 숟가락을 갖다 대거나 곰인형을 눕혀서 재우거나 뭐든지요. 작고 단순하고 아주 행동 계획이 몇 개 없지만 장난감이 살아있는 것처럼 다뤄지기 시작해야만 돼요. 더불어서 CDC 발달 기준에 따르면 24개월이 되면 이 상상놀이가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형한테 밥을 먹이고 뽀로로 장난감으로 뽀로로가 어딘가를 걸어가는 이야기를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놀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상놀이는 아이가 지금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예요. 이 인형이 실제로 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고 있는 것처럼 다뤄내고 있죠. 이건 자는 척이야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눈 앞에 인형에 투영하고 얹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20개월에서 30개월 사이들 아이에게 이 같은 성장이 있는가를 보는 건 치료적인 성과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장난감 바퀴만 계속 굴리거나 인형 머리만 계속 쓰다듬거나 뭐 이렇게 어떠한 상상적인 것이 없이 계속 구체적인 그 감각만 즐기고 있다면 이건 이제 좋지 않은 신호로 봐야 되죠. 그리고 가상놀이가 발달하지 않고 있다. 아니 가상놀이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은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상놀이 하나하나 가리켜서 이 아이가 그 시퀀스들을, 그 행동의 흐름들을 다 외우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구분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인형한테 밥 줘봐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앞에 있을 때 따라할 때가 있어요. 뭐 진짜 다른 인형한테 밥을 주기도 하고 뭐 먹는 척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따라는 하는데 혼자 놀 때는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건 가상놀이가 아니에요. 엄마가 하는 걸 그냥 모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상놀이가 가능하려면 아이의 머릿속에 현실과 분리된 장면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눈앞에 없는 걸 상상하고 그걸 눈앞에 있는 물건에 이렇게 겹쳐서 투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인형을 들고 스스로 자는 척을 하려면 그 장면, 그 이미지가 이미 아이의 머릿속에 쫙 너무나도 확실히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은 해 또 다른 연구에서 이제 자폐아동은 일반 발달 아동이나 다운 증후군 아동에 비해서 이제 이런 자발적인 가상놀이를 현저하게 적게 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모방은 할 수 있어도 스스로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아이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저장하는 능력과 감각 처리 능력은 나중에 조금 더 상세히 다룰게요. 이렇게 상상놀이가 자발적으로 시작되지 않는 것, 여전히 탐색하는 수준의 놀이만 반복하는 것, 이거는 이제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이제 상동행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손을 빠르게 펄럭이거나, 이제 뭐 손가락을 눈앞에서 흔들거나, 몸을 앞뒤로 계속 하는 거나, 뭐 까치발 걷는 것도 많고요. 막 빙빙 도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막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거 할 때 되게 많이 불편하시죠?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아마 의심도 되실 수도 있어요. 아, 저거 그런 거 아닌가? 자폐행동 아닌가? 이렇게요. 이제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상동행동이라고 부르죠. 대신 이게 자폐적인 성향이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왜 나타나는지 먼저 이해해야 돼요. 보통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감각 정보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감각 자극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압도되고 불편해해요. 또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감각 자극들이 충분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더 많은 감각 입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쪽이에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지금 세상이 나한테 주는 그 자극이 너무 강렬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밝거나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드는 자극으로 이거를 무마시키거나 덮어내야만 돼요. 나한테 위안이 되는 나만의 소리를 만들어서 세상이 나한테 주는 불편한 것들을 지워내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내거나 흔들곤 해요. 나를 침착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동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3년에 DSM-5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감각 이상 반응이 자폐 진단 기준 중에 하나로 공식 포함이 됐어요. 연구들 사이에서도 감각 처리의 어려움이 클수록, 감각의 과잉 반응 뭐 이런 것들이요. 클수록 상동행동의 빈도와 강도도 높아진다는 게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한 연구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일반 정상 아동들 중에서도 60% 정도의 아이들은 반복 행동을 보여요. 몸을 흔들거나 위에 기술했던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러한 행동들을 주목해야 되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누구나 새로운 감각 경험을 즐거워하고 즐겨요. 흥분했을 때 몸을 막 흔들고 신나서 손을 흔드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들 중에 하나예요. 정상 발달 아동들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아래 세 가지가 겹치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몇 주 이상 이게 매일 반복되고 특정 상황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나고 이 행동들이 점점 혼자만의 주된 놀이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겹친다는 건 아이가 세상과 교류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 중에 하나예요. 오늘 5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눈으로 말을 걸지 않는 것, 가리키고 엄마한테 확인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것, 이름, 호명 반응이 일관되지 않는 것, 가상놀이가 없거나 너무 미비한 것, 반복 움직임이 반복되는 것, 지속되는 것. 이 중 하나가 보인다고 해서 당연하게도 자폐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자폐 진단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전문가는 길어야 1시간, 종합심리평가하면 3시간 정도 진료실에서 아이 볼 텐데요. 부모님은 매일 아이의 일상 전체를 봅니다. 항상 아이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느끼는 불안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요. 그건 어머님이 예민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보고 곁에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물론 더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것도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이죠.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가능하다면 먼저 움직여 보시길, 어떤 거라도 좋으니 전문가를 만나서 행동으로 옮겨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시기에는 빠른 확인이 빠른 안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걱정되시는 게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